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사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보, 김철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뉴스특보는 대선 후보, 조기 대선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이 어젯밤에 있었죠. 관련한 총평들을 한마디씩 듣고 본격적인 이슈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선대위 측에서도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패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충작용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에서 이 시험이 변별력이 별로 없어서 상향 평준화된 시험 보는 느낌 같은 그런 걸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토론에서는 굉장히 후보 간의 좀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졌거든요. 왜냐하면 토론 방식이 굉장히 서로 간에 막 공방을 주고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좀 그게 일부 난상 토론 같다 이런 얘기도 들렸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후보들 간의 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가 정책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른 후보와 1대1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자면 그동안에 이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검증할 기회가 적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 후보 간의 변별력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토론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가 금지 기간 되기 전에 마지막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책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아마 토론 방식 자체가 보면 이제 이거 왠지 좀 더 하지 않는 듯한 느낌 끝나고 나도.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2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예전과 같이 이제 중간에 누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두 사람이서 어떤 대화하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정책적 허점이 있으면 그걸 예전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가 그걸 이제 찔러주면서 뭔가 또 문제점을 어떤 부각시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두 사람에서 끝내버리는 그러한 어떤 현상으로 해서 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경제라는 주제가 워낙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을 나타내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총량 토론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여론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사실은 질문이 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질문만 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이나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책을 위반하게 된 어떤 여러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대1 이런 어떤 토론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굉장히 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 간의 1대1 토론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상대방 후보가 문제점이나 질문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탠딩, 형식과 관련해서는 스탠딩이냐 앉아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스탠딩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처럼 앉아서 차분하게 토론을 한 게 시청자들 보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김철근 대변인님. 일단 긴장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자료 스탠딩 토론이 자유 토론을 하는 게 훨씬 긴장감과 박진감을 주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차분하고 그 변별력이 좀 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본인의 그 정책이나 콘텐츠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득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10억 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기가 사실은 결정난 게 아닌데 마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가정으로 계속 물어본 측면이 좀 있었다는 거고 역시 토론은 유승민 후보가 정말 맥을 잘 짚어서 정확하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토론에 뭔가 전략을 좀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대 보수 진영으로 진영 논리 개념으로 그 토론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어제 그 심상정 후보는 지난번 토론에 비해서 별로 득을 못 본 그런 토론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후보들 간 실제로 신경전이 벌어지거나 설전이 벌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부분도 있긴 했는데요.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봐라 했던 지난번 토론회에서 했던 그 얘기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보고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 그러셔가지고 그 정책본부장이 오늘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세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선 후보들은 좀 큰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본부장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 여기서 유승민 후보가 제기한 부분을 하나 더 보면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뭐 재원이라든지 그리고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 공약을 설명하는 문 후보 캠프 측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문재인 후보는 뭐 그거 아울러서 그냥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뭐 앞으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짧게 일단 뭐 짚어보겠습니다.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태도랄지 그동안 뭐 문 후보에게 제기됐던 그런 논란들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김남국 특보에게 먼저 들어보고 얘기하는 김철근 대변인께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해소가 됐냐라는 물음이니까. 예. 해소가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예. 대통령 후보가 큰 방향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취지는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법인세 인상과 인하가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일환으로 25%에서 23%를 인하했는데 그걸 복원시킬 거냐 아니면 더 이상 인상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정책본부장조차도 자세히 얘기하면 표에 도움이 안 돼서 말을 못 하겠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정책본부장하고 먼저 토론하고 나와야죠. 이 얘기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단지 정책본부장하고 그러니까 토론하라 했다는 그 얘기에만 그 사과를 한 건데 사실은 내용 자체를 본인이 숙지하고 나와서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해야죠.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본부장이 또 부적절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예. 김철근 대변인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책본부장과 이야기를 하라라는 어떤 질문은 일자리 81만 개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한 또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의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가 이제 섞여서 말하신 거고.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김철근 대변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고. 게 섞여서 지금 답변을 하셔서 혼동을 이제 좀 분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데 사실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법인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토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명목세율을 올리질 않고 실효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 증세는 조금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배경 같은 경우에는 증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세를 했을 때 기업이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유보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그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심대한 타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율을 움직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명목세율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고 실효세율을 올려서 증세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증세와 관련된 협의나 이런 것도 역시 국회라든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어제 사과를 한 것은 매우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총량 토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후보가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공격을 하면 어떤 답답함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후보 뭐 정책 그 팀장하고 토론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낮은 자세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한 모습은 정말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대선 후보 TV 토론은 아닙니다만 계속 캠프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 발언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또 어떤 분은 많이 말씀하시고 조금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글쎄,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고 사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정책 공약 1호입니다. 81만 개짜리는. 근데 사실 이게 뭐 구체적인 수치나 뭐 아주 세세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유승민 후보의 질문은
과연 이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세금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을 그만큼 늘린다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국민의 어떤 그런 부담에 많은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어떤 이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1호 정도는 제가 볼 때 좀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 자체는 보면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상식적인 문제 같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약이 많은 걸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공약 중에서 가장 1호 정도 되면은 그 어떤 로드맵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기자라도 예를 들어서 이 80만 개 자리 만드는 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세금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줬어야 됐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토론 과정을 보면 어느 일정 선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승민 후보가 따져 물었던 것인데 이거는 뭐 정책본부장한테 이야기하라 하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고 어제 하여튼 뭐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한 것이 보고 문제는 저런 식의 토론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뭐 회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네. 이거는 좀 더 실무선에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는 이런 자세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눈에 거슬렸습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요. 태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후보가 저렇게 몸을 낮추는 모습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특히 지지율 1위 후보는 그런 태도를 국민들이 가장 원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적절한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일자리, 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든가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게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론 정책 발표할 때 시작부터 이 얘기를 딱 꺼냈어요. 그래서 이 취임하면 뭐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이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만들겠다. 아마 이걸 꺼낸 이유가 그런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세수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더라도 그냥 10조 원의 추경을 일단 편성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경기를 정부가 주도하에 부양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적절한 방어의 태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토론 초반부터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해놓은 일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네, 먼저 심 후보가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토론 룰상 어쩔 수 없었다 얘기했고 홍준표 후보도 똑같이 나도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원님?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뭐 두 분 간에 워낙 이제 치열하게 감정선이 좀 다 맞닿아 있으니까 저는 논쟁하시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제안했던 이 담배세와 유류세 인하 부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좀 들어갔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유류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반으로 줄이겠다면 거의 10조 원 이상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자, 담배세도 보면 지금 원래 담배세 인상 전에 한 7조 원에 했다. 이게 2배로 뛰었어요. 한 12조 원 가량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서민들 하기 위해서 결국 담배세 인상 아니겠습니까? 2,000원에서 4,000원 올렸는데 담배 소비는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냈는데 실제로 소비는 하나도 안 줄고 세수만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세를 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상정 후보가 좀 파고 들어갔더라면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시절, 즉 전 구새누리당에서 이제 했던 문제를 다시 되돌려 놓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수가 펑크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두 세를 인하할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많이 하겠다는 공약들은 많지 않습니까? 뭐 복지 공약 늘리고 하겠다는 많은데 문제는
세수를 이렇게 10조 원 이상 깎아놔놓고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있었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좀 저런 게 어떤 공약 자체가 이거는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좀 더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인세 대폭 한 20%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서민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담배세하고 유류세 인하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서민표를 좀 더 끌어모으는 역할을 뭐 전략을 가져나가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태도에 관련돼 있는 문제, 이 태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부분보다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맞닿은 부분이거든요. 가장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심상정과 홍준표 두 사람이 토론하는 토론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양념처럼 두 분의 토론이 제일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오늘 뭐 베베 꼬여가지고 토론 태도가 왜 이래요? 이 두 단어가 아마 제일 화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두 후보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는 추세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후보가 왜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당이 만약에 토론 분석을 한다 그러면 두 후보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은 서민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학교에서 반에서 맨 뒷줄에 앉아서 껌 씹는 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욕쟁이 할머니를 연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욕쟁이 할머니 보면은 맨 처음엔 굉장히 거부감 느껴지잖아요. 가면 친절하지도 않고.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왠지 정이 가는 이런 식 캐릭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그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건데 홍준표 후보의 음식은 하나도 제가 볼 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매료된 국민들 아니면 매료된 보수층들은 찾아가가지고 그 홍준표 후보 가게에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한번 가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후보의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실망하는 층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결국은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뭐 이런 국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심상정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를 다 챙기고 있는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토론을 제일 잘했다는 평가가 아마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되는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근로자, 노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하나의 부분이 이제 노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토론 얘기가 있었으면 뭐 다른 후보의 입장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노조는-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 게 없다 학원을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일단은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 부분도 뭐 관련한 얘기가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하고
강성노조에 대해서. 예, 지금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강성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을 보게 되면 한 10% 정도밖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어떤 우리나라의 큰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강성 노조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대기업의 어떤 강성 노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의 어떤 직원들조차도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내가 언제까지 근무할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을 노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대답은 강성 노조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심지어는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강성 노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계속 되돌림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토론 자체가 깊이 있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질문을 던지고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상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베베 이렇게 질문을 깊이 있게 던지면 왜 그렇게 베베 꼬였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피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문제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강성 노조의 예. 문제점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회사 이익보다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노조의 이익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를 갖다가 또 회사에 취업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서 강성 노조가 차지하는 문제는 충분히 저는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은 어차피 노조를 대변하는 부분이니까 좀 예. 반대되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 지점에서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양쪽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는 게 좀 적절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 문제가 강성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강성 노조가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 정의당은 노조는 문제 없다. 이 사업자 문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간지대에서 예. 충분히 지금 중도적 영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차지를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도 진영에서 충분히 이 양쪽 문제 어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지적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 좀 파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네. 자기 존재감을 좀 가시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는데. 네. 옳은 지적 같습니다. 사실은 강성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 경제가 지금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좀 더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까지 해서 15년간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일자리, 청년, 실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이것을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런 대안들을 토론해야 되고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사실 강성노조 문제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역대 DJ 정부 같은 경우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물론 IMF 때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경제가 이 어려운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려면요. 사실은 노사정 전 국민이 정말 고통 분담을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 통합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토론이 됐다면 하는 예. 아쉬움이 좀 남긴 한데요. 네. 홍준표 후보는 전략이 있었겠죠. 강성 노조 진보를 네. 계속 비판해서 자기가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예. 지금 홍준표 후보나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왜 12월 20일이 아니고 5월 9일 날 선거를 하고 있느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이런 철저한 책임감과 반성. 이것이 지금 거의 선거판이 좀 중반을 넘어서면서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5월 9일 날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후보들이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 이렇게 토론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나의 적은 누구, 나는 누구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할 만한, 그리고 지금 뭐 보스노마드라고 하는 지금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밖에 대안이 없다고 여기게 만들게 하는 게 전략이지, 다른 후보하고 어떤 토론적인 논쟁을 통해서 누구를 이제 승부를 벌이거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거 한 가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공적을 돌리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부각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요.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난민 때문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백인들이라든가 굉장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또 양극화의 어떤 가장 피해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층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난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적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딱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강성 귀족 노조의 문제, 이거 동의하는 경제 전문가가 과연 몇 명 있을지 솔직히 전 모르겠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어제 강의하듯이 선생님처럼 다 설명을 했습니다. 9988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88%. 이렇게 해서 99%고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관련돼 있는 걸 다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까지 다 친절하게 해줬는데 같은 보수 후보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책이나 특히 박근혜 정부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강성 귀족 노조로 치환시켜버리고, 그리고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벌 대기업에 관한 문제, 사회 양극화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강성 귀족 노조의 잘못인 것인 양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강성 귀족 노조에서부터 비롯된 거야라고 하는 인식을 잘못 심어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도 안랩 얘기를 또 꺼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랩 주식이 요즘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름대로 논리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전임 정권에 정말로 많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자꾸 전임 정권 지난번에도 우리 그 토론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부 문재인 후보나 저나 뭐 유승민 후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 그 전임 정권 쭉 거치면서 안랩 그 백신 그 정부의 그 협의해서 그 해가지고 큰 회사 아닙니까? 저희들은 민간에 더 많이 매출합니다. 전임 정권에서 거의 그 정부에서 다 안랩 주식을 다 해줬죠. 그 바람에 안랩 주식이 지금 튼튼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1,700억대 부자까지 되신 분이 그래 전임 정권을 다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관련한 캠프 관계자는 안 계시니까 뭐 논리적인 얼개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뭐 홍준표 후보도 나름의 뭐 전략과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리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그 점은 지적을 하셨고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전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를 하자 뭐 일종의 자격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도 안랩을 운영하면서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회사를 키운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비판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얼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안랩의 매출 구성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 안랩이라는 회사가 영업을 할 때 민간 부분도 있고 공공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는 민간 부분이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그 상대로 해서 매출을 올린 거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랩과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연결돼서 했던 부분 중에 우선 V3라고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 점 우선 좀 상기시켜드리고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이른바 자기 재산의 절반, 당시에 기부할 당시에 1,5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어서 예. 공익재단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홍준표 후보가 안랩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표현을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과연 지금 5명의 후보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후보 토론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좀 저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왜냐, 5월 9일 날 선거를 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에 의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적어도 이번 대선만큼은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사죄한다는 측면에서 후보를 안 냈어야죠.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홍준표 후보가 대지 점점점 얘기를 해서 이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다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를 검색을 하면 대지 점점점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망신당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저는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는 5월 9일 날 한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 선택 잘 하리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라는 네. 첨언을 드리고 예. 이야기하면 예. 뭐 일단 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왔겠죠. 일단 뭐 지금 없으면 사실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볼 때 일단 뭐 정치적 공세라고 보여지고 일단 네.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 또 상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또 지층이 있기 때문에 예.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안랩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적을 예. 하셨는데 안랩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백신 시장의 어떤 면 개척자는 일단 안철수 후보죠.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안랩이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안랩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고 더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하지 않고 안랩을 성장시켰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특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네. 당시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 시장은 안랩이 거의 뭐 절대적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많은 그 바이러스 어떤 그런 보안 백신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걸 했을 뿐인데 만약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한다고 하면 네. 만약에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랩을 많이 샀다. 만렙을 해줬다. 그러면 특혜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한 그냥 막연히 컸기 때문에 정부가 해준 것 아니냐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한 공세라고 보여지고 예. 그것에서 좀 안철수 후보가 좀 그냥 아닙니다라고만 할 정도가 아니라 좀 그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호불호를 떠나서 홍준표 후보가 왜 저런 발언들을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회 때 저는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 가장 뼈아픈 그 발언이 심상정 후보가 던진 사장님 같은 말씀하시네요.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종의 안철수 후보를 규정짓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똑같은 거 그걸 보고 배웠는지 아니면 그런 전략을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잘 뜯어보면요. 예. 안철수 후보는 사장, 부자, 대주주 이런 게 들어가요. 예.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자기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난 서민, 문맹자의 아들, 흑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가장 접전을 벌이고 있고 가장 옆에서 지금 지지자를 서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를 가르는 두 후보 사이인데 홍준표 후보는 의도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부자 출신이야. 굉장히 많이 배웠어. 그리고 돈도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안랩 얘기를 저는 꺼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보수층의 또 서민 출신의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전략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한테 오셔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입니다. 이거 강조해 주는 것 같지만 최근의 행보들이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들을 준비해 나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경제정책 토론에 대해서 방점이 찍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패널들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예. 그 뭐
뭐 경제학으로 굳이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마시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공공 부분의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후보들과 가진 어떤 공약이 굉장히 좀 차별적인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민간 주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약으로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상 그 후보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제가 홍종학 의원이 정책을 담당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배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뭐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 그 전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정부 발표가 있는데 서민들은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일자리 늘어난 것들을 보게 되면 4시간짜리 뭐 단기간 시간제 근로라든가 아니면 인턴이라든가 이런 어떤 질이 나쁜 굉장히 뭐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늘어났고 사실상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뭔가 열심히 해서 민간 부분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런 어떤 사회경제 구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을 했지만 실제 보조금만 받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어떤 공격들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약속, 정부에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전략 때문에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해서 이 공공 공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만 개의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17만 개의 일자리가 사실은 불필요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증세를 많이 하고 복지를 조금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말하는 어떤 그 이 일자리들은 전부 다 사회 안전 분야와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복지 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전부 다 필요한 어떤 일자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재원 자체가 타당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3천만 원 맞춰보면 딱 5조 1,00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지적한 그 어떤 임금 부분 말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대 비용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인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별로 부서별로 사실은 유유 인력이나 공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후보는 아예 궤가 다른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뭐 민간 기업이 어느 성장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가가 일자리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데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이른바 공공 분야가 확대되는 건데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공공 분야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2013년 한국은행 통계로 봐도 공공 부분 GDP는 48%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한 회사가 있는데 관리 분야가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와 영업 분야가 50%밖에 안 된다면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그럼 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공 부분을 확대한다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민간이 기업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요. 이른바 문재인 후보의 제이노믹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이노믹스는 제가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선대위의 입장이 아닌 김철근 본인의 입장으로서. 제이노믹스는 제가 보기에는 초이노믹스하고 같고 초이노믹스는 아베노믹스하고 같습니다. 이른바 재정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겠다는 취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정책을 써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정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수요를 늘리면 예를 들면 수요자한테 돈을 나눠주면 그 돈을 쓰고 그 돈이 돌아서 내수가 진작이 돼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정말 후보들이 앉아서 이렇게까지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런 실패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마치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뭔가 나눠주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경제를 망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특보께 바로 반론 듣겠습니다. 먼저 듣고 두 분 말씀 듣죠. 김철규 대변인께서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오히려 어떤 게 실패한 정책인지 알 겁니다. 사실은 뭐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대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뭐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데 실감 전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 죽어나가고 있고 가계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김철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정책은 이미 국민이 지난 20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뼈저리게 실감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말 한번 새로운 정책을 해보자. 아니 민간에서 정말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일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일자리 만든다고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좀 만든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일자리 만든 거 실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실패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이 뭐 일자리 만든다는 거 그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내수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거. 이거 불필요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 우리가 다 국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 공공 부분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동안 실패한 정책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물론 이게 실패할지 지속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가능성 있는 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두 분께는 조금 더 생각할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말씀. 김철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는 물론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들은 미국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유럽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제가 살아난다.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좀 말씀이 다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양적 완화를 이렇게 아베노믹스로 과감하게 하고 있느냐면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양적 완화를 찔끔찔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거면은 화끈하게 해서 차라리 소득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주가만 뜨고 부동산만 떴다가 그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잘못됐다, 뭐 이렇게 검증이 됐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반성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경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 신케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들한테 선택권을 너무 많이 맡겨놓고 기업의 자율성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귀결이 양극화로 자꾸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경제 주체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일자리를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 우리가 한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81만 명 늘는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그 5년 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동안.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 60년을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또 연금까지 포함을 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수가 뭐 OECD의 7%를 하지만 여기는 뭐 공공기업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OECD도 우리나라 통계를 쓰지 않습니다. 올 6월 달에 다시 통계를 내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6월 달에 공공기업과 다 포함한 통계를 다시 내서 OECD가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라는 건 똑같은 비교를 해서 하는 그 정식적인 통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자, 그러면서 보자면 지금 이렇게 공무원 숫자 많이 늘리면 뭐 전 국민의 공무원하면 뭐 좋겠죠. 그럼 뭐 다 뭐 성장하면 소득주도 성장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을 하면 지금 올해 공시생도 워낙 많은데 공무원 임명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옛날에 4대강 뭐 등등 했지 않습니까? 자, 서울시에서 뭘 공무원 늘린다고 해서 조금 늘렸죠. 딱 서울시장 바뀌고 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 5년 동안 하죠. 그 다음 다 뭡니까? 그 다음에 다 해고예요. 자, 이런 식의 반복되는 현상들을 만약 공무원 할 경우 해고도 못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이 60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재정 투자를 해서 그 소득을 살리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의 증가라는 것은 이거는 일반 민간기업에도 증가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민간기업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을 한번 증원시켜 놓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없애기가. 그리고 그건 먼저
이게 8조 원이 들어가면요. 재정투자 8조 원이 들어가려면 국민 세금을 1인당 우리가 1,700만 근로자가 1년에 43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우리 국민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만약 이게 단지 그냥 내가 아무 상관없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즉 1,700만 근로자들이 나오는 세금으로 지금 공직자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이 봅니다.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가 주도를 하되 민간에서 만든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17만 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그 공무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개방형 임용으로 해가지고 계약직 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 네. 사실은 이제 뭐 60년 동안 계속 이제 연금을 받는 어떤 그런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개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 좀 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이 공약을 냈을 때 송영길 본부장조차도 이 공약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후보가 그다음에 내가 후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좀 정리가 안 됐던 건데 저는 이 공약은 좀 설익은 공약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요. 이현정 의원도 뭐 쭉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걸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에서는 일부 후보들은 뭐 그게 결국 그리스 사태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한 건데 공공 부분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일자리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된다면 기업은 당연히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다음에 창업의 지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핵심은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향후 3년간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첫 직장을 얻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차가 너무 큽니다. 지금 초봉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그 취업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월 지원을 하면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의 8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2년간 지원을 하게 되면 사회에 첫 나오는 그 청년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첫 길을 좀 열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것도 임기 동안에 굉장히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불급하게 그렇게 쓰겠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듣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찬반 양론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지금 각 후보들마다 그 선택지를 하나씩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주도를 통해서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새로운 혁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주장도 타당하고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지금 막 침몰해가는 한국 경제의 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일 먼저 쓰느냐의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보들한테 중소기업 살리는 거 반대합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새로운 산업 혁신 필요합니까? 아무도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선호를 어떻게 조정하고 맞추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내놓은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것은요. 당장 지금 최대한 시급한 이 한국 경제에서 어떤 단추부터 눌러서 한국 경제에 어떤 자극을 주고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느냐의 선호의 문제다. 그걸 문재인 후보는 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근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가면 공공부문 서비스가 우리나라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81만 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만드는 것들을 집중해서 공공부문을 만들면 그 공무원이 어디 가서 다른데 미국 가서 돈 씁니까? 한국 사회에서 돈 쓰잖아요. 돈 쓰면 자영업자 치킨도 사 먹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다시 돌아서 어디 오겠습니까? 세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쓸 건지를 얘기를 하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저는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고 어제 경제정책 토론에서 사드 배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드에 관한 얘기도 뭐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 때문에 한국한테 10억 달러인가요? 예, 10억 달러를 부담을 시키겠다. 이거는 기존의 한미 협상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우리가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협상의 문제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They fight, you know what? That would be a terrible thing. Terrible.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us what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Who knows?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nukes, because who the hell wants him to have nukes? She supported job-killing trade deal, and that was a really bad one with South Korea. 기본적으로 이 사드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역대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일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근차근 보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도 자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 차후에 뭐 방임이 분담금이라든지 일단 판을 흔드는 거라든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분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판을 흔든다거나 깨트리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달라라고 비용 부담을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어떤 진위를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진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하고 하는 어떤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국 방위 부담, 그러니까 방위 부담률을 늘리기 위해서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담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방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더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유승민 후보의 어떤 발언 자체가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한미 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고 부지까지 지금 완료가 돼서 지금 반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으로서는 논리적으로 이걸 거부할 명분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미 방위비 분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제 후보들 간의 여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위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승민 후보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정치와 역사는 가정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자꾸 가정을 전제로 네. 질문을 하면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다 단일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꼭 단일화를 전제로 하면서 무슨 적폐연대니 이런 식으로 헛개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에게 자꾸 1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정으로 해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 정부에게 더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전임 정권끼리 예? 합의가 돼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사드는 미군이 가져와서 운영은 미군이 한다. 그게 양국 간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10억 불이고 뭐 얼마고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합의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한국 정부한테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 다른 국내 문제와는 달리 국익에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그는 나중에 어떤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 카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사드 문제를 던진 것은 최근에 나프타 문제도 똑같습니다. 나프타 문제 같은 경우 처음에 선거 때는 나프타 완전히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뭐냐? 나프타 재협상하겠다고 말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모든 전략적인 접근을 보면 자신의 국내적인 손해,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뭐 법인세 깎아주고 있는 손해를 전부 다 이제 외국에서 다 이제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을 더 시키고 하는 것 등을 통해서 그게 트럼프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런 트럼프의 전략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문제는 좀 전략적으로 우리도 접근을 해야죠. 예를 들어 트럼프 당연히 우리한테 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세게 던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협상이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이걸 만약에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 무슨 소리냐? 당신도 그렇게 이미 끝났지 않느냐? 이 협상 끝났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어떤 식의 협상이 되겠죠. 자, 그럼 어제 토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는 너무나 깊게 들어가는 것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 대통령 후보 된 사람들이 모든 협상 전략을 다 드러내놓고 그거 갖다 이야기한다면 미국 쪽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10억 불 다 받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저 사람들은 협상을 하네?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토론에서 접근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미 협상이 끝난 것이다. 이건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 이거는 반반하기로 이미 결정이 센 사안이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자꾸 아까 김철근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얘들 전제를 그럼 10억 불 하면 그 국회 비중 거치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 10억 불은 우리의 프레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앞설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야기하다가 또 이건 없었던 이야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어제의 접근은 너무 우리가 질에 어떤 그걸 보고 겁이 나서 했던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오히려 담담하게 그냥 이런 협상의 문제는 대통령 후보라면 좀 더 담담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협상 전략은 좋다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전략적 무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후보고 또 대통령이 될 분들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함부로 발언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이거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 또 한국 정부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미군이 한미동맹이니까 미군이 미군 무기 갖고 와가지고 배치하는 건데 우린 부지만 주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태도를 취했을 경우에 한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대국과 소국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상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신이 원하니까 협상할게 이렇게 나옵니까?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요구하면 미국은 그냥 무시합니다. 근데 미국이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나요? 우리 못 하거든요.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바로 그거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드 10억 달러 돈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돼. 가가지고 협상을 하듯이 모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한미 FTA가 따라간다거나 이런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한미 간의 안보 문제와 맞바꾸거나 이런 테이블 위에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미 관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후보들이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근데 사드 배치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다 그냥 합의 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협상 끝났다 그래서 미국이 협상하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다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했어야 할 주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 때문에 말씀을 이어가면 이런 지적 때문에 그 사드 관련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금 톱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입장에 대한 서로 간의 공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간의 기본적인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모든 제1의 원칙은 국익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국익 우선에 입각해서 외교 관계에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무슨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던진 건데 그 던진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들끼리 모여서 무슨 외교 전략을 다 서로 간에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까지 토론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한미 간에 지금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의 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던지는 건데 그걸 덥석 우리가 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개인의 성격까지도 좀 파악을 해서 담담하게 좀 당당하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사전에 너무 지레 겁먹고 이거 10억 달러 달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겁을 먹는 건지 대비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철근 대변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워낙 괴짜고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하니까 그냥 한번 툭 던진 거를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가정인데 어떻게 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놓고 토론하냐 그런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가정이라고 이제 폄하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가정이 아니라 계획인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인생 계획을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게 진짜 진인지 아닌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일 경우와 진이가 아닐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만약에 10억 달러를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 사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어떤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까지 미리 대비해야 되느냐? 그건 우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올해부터 정말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놓고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10억 달러를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사드를 처리할지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걸 어제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비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진전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논의 자체를 진전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어떤 협상 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열사 차기 정권이다 아마 제1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나 저런 것들을 좀 국민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김을 조금 빼는 의미에서 갑자기 좀 약간 진열이 나눠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1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요.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가볍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언론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왔을 때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등 해가지고 세 개 부처가 공동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심상치 않게 미국 정부가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또 차후에 얘기할 문제있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토론할 주제가 될 수는 있죠, 충분히. 근데 그걸
아직 대통령도 안 된 분이 내가 외교 문제를 이렇게 풀 것이기 때문에 발언을 더 진전시킬 수 없어라고 하면은 진짜 얘기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짧게 더 얘기해야 합니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예. 그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건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확인된 것은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상대가 그 계획하고 있다는 걸 확인되지 않는 것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예상을 해서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대선 후보들끼리 앉아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게 과민 반응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위구선입니다. 국위구선.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을 데는, 듣고 싶어서 국민들이 기다렸을 그렇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은 그 주제가 나왔을 때 듣고 싶어 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아직까지 던지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러는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왜 그러면 의심을 하는가. 제가 볼 때는요. 사드 배치할 때도 산무라고 해서 절대 사드 배치 우린 논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계획도 안 잡고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덜커덕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회랑 협의도 하지도 않았고. 그거면은 그때도 많은 분들이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는 협상하거나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한테 속이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사드 갑작스럽게 막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미국하고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10억 달러 문제? 지금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처럼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로 미국하고 얘기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어떤 신뢰도 스스로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별개로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 황교안 총리 대행이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의 잘못이고 문제점인 거죠. 그거하고 별개로 또 대선 후보 토론하고 다른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사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또 바로 이어진 내용이 총리와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추천을 총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국회에는 합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국회에 맡겨야죠. 지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4개 정당입니다. 이 4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은 정당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회가 결정해주지 않으면 총리 인준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섭단체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에 합의를 거쳐서 추천을 해주면 그걸 받겠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아니 인수위도 없고 바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선자 시절이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발표를 하는 순간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일 총리를 임명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명하는 거야 쉽겠죠. 지명이 왜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지명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119명의 의원인데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통과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소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사당의 교섭단체 이상의 그 정당에서 합의 추천을 해준다면 제일 좋고요. 사실 합의 추천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린다면 그때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맡기는 게 국회하고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발생하는 겁니다. 네. 예컨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 후에 바로 이제 총리를 지명하겠다라고 하면 그 총리는 총리 지명 내정자로서 사실상 총리의 역할을 대부분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명을 하지 않고 국회에 던져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간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 그러니까 국정의 어떤 운영에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공백은 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에게 그 합의안을 맡기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또 국민들이 약간은 우려스러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그런 총리를 뽑는 데 논의가 될 것이냐라는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회 안에 있는 교섭단체, 정당의 어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정부에 있었던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또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 국정 철학을 함께 일할 어떤 파트너를 정하는 그 총리조차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해줄 총리를 지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선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통합 정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통합 내각과 관련해서 뭐 이제 국회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예. 내각과 관련해서도 열린 정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그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를 지금 인터뷰 예. 기사를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보 보수가 어우러진 내각을 구성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거 안철수 후보 구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후보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에 전권을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겁니다. 예. 그럼 사실은 누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준 겁니까? 아니면은 김종인 전 대표에게 준 겁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해서 김종인 대표한테 이걸 주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해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선 총리 내정자는 국정에 책임지고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정자 지휘에서는. 네. 단 내정자가 되면 장관 추천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각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그 총리 내정자를 과거에는 총리설이라고 했죠. 설이라고 해서 뭐 이제 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김대중 정부 때 당시에 첫 총리를 김종필 총리를 내정을 했는데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6개월이 넘도록 인준을 못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분의 2 규정인 그러니까 5분의 3 규정,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석 이상이 아니면 이른바 국회 내에 다수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정권을 뭐 김종인 전 대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각 구성은 정권을 나에게 준 것이다. 개혁정부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공동정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의 일부 한 얘기를 가지고 김종인 전 대표가 정권을 다 행사한다? 글쎄요. 저는 괜히 그 오버해서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는 비호남 출신 총리 얘기를 했어요. 비영남 출신. 비영남 출신 총리 얘기를 했는데 호남에 가서는 호남 총리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비영남 총리 후보 얘기를 하고 글쎄 몇 분한테 총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를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호남 총리 얘기를 했으면 호남 총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호남 총리가 아니고 비영남이 되면 호남은 포함은 되지만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는 이렇게 해서 사탕 발림의 얘기로 표만 의식하는 이런 얘기로 가서는 안 된다. 많은 그 국민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 말 바꾸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총리 지명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자, 김남국 특보 이어서 한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와 관련된 부분을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이제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소상히 좀 밝히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 정부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위원장 추진하는 사람을 당 밖에 있는 김종인 대표가 할 수 있게끔 김종인 전 대표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선거를 지금 코앞에 앞두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와중에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각과 관련된 구성의 정권을 본인이 가졌다라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진이라든가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걸 왜 하겠다라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총리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총리를 무조건 뽑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호남을 놓고서 호남을 고려한 그러니까 본인이 영남 대통령이 영남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이외 적어도 총리라고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통합을 고려해서 비영남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발언 자체가 호남표를 얻으려고 막 그랬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친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요. 호남에서 그 인정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얘기를 나중에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했더니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생각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건데요. 지금 통합정부위원회, 그러니까 개혁통합정부위원회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되고요.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럼 선거를 거의 한 2주 정도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격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4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정부를 이끌고 갈 거냐. 이런 공격에 대한 답변이죠.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의 일부를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미리 말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거를 꼼수 단일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지율이 단일화가 이야기를 나오는데 당연히 하는 거죠. 지지율이 뭐 높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었다 한다면 국민들 앞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소상히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된다. 아니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늦은 거죠. 11일 전에도 미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죠. 그러면 적어도 오늘 너무 늦는 것은 그쪽에서 판단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말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내용조차 아니 하겠죠. 아니 잠깐만 민주당에서는 그 통합정부 얘기 안 했습니까? 좀 내용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통합정부 얘기하는 게 탄평 인사를 하겠다는 자, 민주당에서 한 통합정부 얘기는 괜찮고 국민의당에서 한 그 당내 인사가 아니고 외부 인사까지 해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그 국민의당과 내용이 다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를 넘어서는 시민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당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통합 정부에 대해서는 부당이 없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개념이 좀 그냥 다른 거기 전혀 지금 말씀이 혼선돼서 그 오늘 뭐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면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안 후보 측과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 전권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직 입장 정리는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두 분의 어떤 의견차에 대해서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거 그리고 시점에 대한 방식에 대한 거 그리고 뭐 그런 입장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성격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론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끼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좀 듣다 보니까 아니 저 각 후보 진영이 당연히 선거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대책을 내놓고 또 국민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당연히 그러면 문재인 후보도 지지율 떨어지면 당연히 그 대책 내겠죠. 뭘 딴 거 하는데 누가 연대하겠다는지. 그럼 그것도 꼼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그걸 보고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양쪽 다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급작스럽게 구성되다 보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후보 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제 좀 더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타다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전에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를 해서 자 우리는 이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걸 저는 국민들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또 그걸 통해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각 정당이 보면 4개 정당이 보면 누구도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불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연합할 수 협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구성만큼은 좀 더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 싸움 이런 거 좀 하는 거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총리 인준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빨리 좀 인준을 하고 정부 구성도 좀 빨리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 저는 민주당의 통합정부 민주당 그것도 출범했다고 보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개혁정부 추진 이야기 한다는 것도 바로 그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두 당에서 결국 내놓고 국민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를 가타부타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4당은 아니라 5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5당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꼭 지금 얘기한 거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약속을 하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되고 나면 마음이 다 바뀌었잖아요. 싹 바뀌어서 본인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논의들을 국민들한테 꺼내놓고 국민들의 약속을 다시 이제 밝힌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 여기 안에는 물론 이제 지금 그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철수 후보에는 이제 세력이 너무 작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세력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영남과 비호남의 문제에서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호남에서 이 영남 대통령에 관한 의심스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 민심을 좀 잡고자 하는 전략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개혁공동정부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적폐 세력은 뭐 문재인 후보하고 동일하게 얘기한 건데요. 이 패권 세력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패권 세력이라고 들어가면 뭐 이른바 친박은 빼더라도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하고 함께 안 하면은 거의 120석 가까이 있는 정당하고 함께 안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 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거나 지금 함께 하겠다고 하신 거에 오늘 이제 보도에 비슷하게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후보 단위라 협상 단장을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김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패권 세력. 그 뒤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인터뷰 문답을 하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정식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대변화가 올 것이다. 빅뱅이 올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바른정당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른바 패권 세력이 민주당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어느 한 세력만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수 후보층, 구여권층에서는 지금 뭐 단일화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가도 어제 탈당한 의원도 있어서 이 관련한 영상을 좀 보고 각자 의견 잠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3자 단일화 관련해서 저희 그 많은 의원들의 입장이 나갈 거예요. 제가 뭐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일단 지금 유승민 후보가 참 결단의 시간이 좀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예. 물론 이인전 한 명의 어떤 뭐 그냥 단독적인 탈당이라면 좀 뭐 하지만 사실 당내가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을 가자는 분도 있고 또 국민의당을 가자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유승민 후보 그냥 끝까지 가자는 분도 있고 지금 당이 3분 5열돼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끝까지 가는 것은 뭐 어떤 타당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당을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제 뭔가 좀 본인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것 자체는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것 같아서 뭐 그동안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동의를 많이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력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율로 보이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걸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당내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에서 적당한 시기를 보면서 아예 유승민 후보가 드롭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의원들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타이밍을 봐가면서 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이걸 제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